나이가 들수록 황운기의 행복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중요한 인생의 숙제들이 있지요. 바로 노년의 재정 안정과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갈지가 주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잘 준비되어야 우리가 마음 편히 삶의 마지막 여정을 누릴 수 있지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여기지만 때로는 그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팔순을 앞둔 독자 김수미 여사님의 사연을 통해 노후의 행복을 위해 자식들과 재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자신의 노후 자금 설계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귀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올해 78이 되신 김수미 여사님은 노년에도 행복하고자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의 노력이 과연 맞았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식 때문입니다. 물론 자식 걱정은 어느 부모나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처럼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자식 걱정은 물론이고 은퇴 후에 생활비 마련에도 걱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황운기에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경험할지도 모르는 김수미 여사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8 된 김수미입니다. 평생을 남편 박준영 씨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평범한 서민으로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했지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며 가정을 지켰고 저 역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부터는 닥치는 대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소박하게 투자도 해 나갔지요. 하지만 가난은 정말 무섭더군요.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 간다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남편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큰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상대방은 터무니없이 큰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기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상대방은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유명 금융투자 회사였답니다. 고민 끝에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큰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은 두절되었고 투자한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그때 잃은 돈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0억 원은 좋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난은 우리의 곁을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도 돈이 적지 않게 들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의 관심만으로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시대여서 그것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벽은 시부모님께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지병으로 힘겹게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나중에는 거동이 불편해지신 어머님의 침대를 정리하고 목욕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약해지셨고 치료비는 끊임없이 들어갔지요. 저 역시 어머님을 돌보는 것이 점점 더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손을 잡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버텨낼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씨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보살피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성품 또한 매우 고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지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병을 앓던 어머님 대신 병원비가 무척이나 들었고, 그래서인지 자식들이 한창 자랄 때에 추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친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거의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남겨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두 자녀인 딸 박지영과 아들 박도윤을 키우면서 빚은 절대 물려주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 박준영 씨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요. 우선 저희 딸 박지영은 일찌감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 역시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며 설득도 해 보았지만 딸은 자신의 성향상 결혼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딸 아이가 40이 되자 저도 거기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와중에 30 후반이 된 아들 박도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30 후반이 되도록 돈을 잘 벌지 못했던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요. 그만큼 취업도 어려워서 늦었고, 사회 초년생 시절을 아들 도윤 역시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시간은 너무 빨랐습니다. 더불어 아들은 현실을 한탄하며 돈을 벌지 못하는 자신을 심하게 원망했지요. 부모로서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생 동안 힘겹게 일해 벌어왔던 돈을 선뜻 빌려주기로 했고 1억 원을 아들에게 보태주었습니다. 와중에 딸 박지영은 그 결정에 대해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딸은 그동안 저에게 말은 못했지만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결혼을 하고 싶어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금액은 아들이 받는 지원금과 비교하면 매우 적었던 것이지요. 저는 딸의 불만을 이해했지만 아들마저도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기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결정을 내렸지요. 딸에게도 아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결혼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물론 딸은 이 결정에 대해 매우 섭섭해했습니다. 딸은 가족들 앞에서 울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남편 박준영 씨 역시 이 생각엔 동의했고 저 역시 동의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주지 않으면 정말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더군요. 사실 아들 역시 결혼하고 싶은 이서아 씨와 찾아오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이지요. 결혼식 준비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아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역시 아들에게 며느리가 될 이서아 씨와 함께 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요. 그러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저와 이서아 씨 역시 돈을 모았지만 서울에서 집 한 채 구하기엔 턱도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도윤은 남편에게
결혼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지요. 아들이 20살도 넘고 이제 심지어 30 중반이 다 되어가는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8이었다는데 그 나이도 이제 다 지나가는데 무슨 부모에게 손을 빌리며 큰 소리를 냈지요. 하지만 아들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간청하며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급기야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이 말을 들은 남편도 조금 성질이 누그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2억 원은 도저히 안 되니 1억 원까지만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말은 빌려준다고 했지만 이걸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냥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때 저희 수중에는 1억 조금 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주고 나면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남편 역시 이제 내년이면 은퇴를 할 나이였기에 정말 저희에게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돈을 받은 후 저희는 아들의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거지만 아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며느리 이서아에게 왜 돈도 없이 나를 낳은 건지 모르겠다 며 자신은 아이를 안 낳겠다고 며느리에게 말을 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낳게 되어도 절대 아이를 그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키우진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답니다. 이걸 안 저희 부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딸을 위해 평생 최선을 다해왔지만 자식이 우리를 원망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속상하지 않을 수 없나요? 아무튼 이것은 후에 나올 이야기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1억 원을 지원해준 덕에 아들은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며느리 이서아 씨 역시 착해 보였고 사실 나이가 드니 누가 오든 간에 그냥 둘이 잘 살라는 마음만 남더군요. 그렇게 둘이 2년 정도 잘 사는 걸 보니 지원해 주길 그래도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고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은 가족 뿐이라는 마음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을 간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결국은 가족밖에 남는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니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종종 경로당이나 근처 공원에서 만나러 나갈 때마다 더 그랬습니다. 친구들의 자식들은 대부분이 손주를 낳고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 기쁨이라고는 자식보다도 손주라고 하더군요. 손주 녀석의 성장과 발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자네 며느리는 손주 안 낳았나? 라는 말을 계속 하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아이까지 낳으면 인생이 행복은커녕 불행해질 것 같다 는 말을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좋아했으나 현실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경력을 쌓고 싶었고 이 상황에서 며느리가 아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관두면 아들 혼자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 도저히 지금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요. 결국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역시 자신의 삶의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저 역시 그것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모두 나이가 들면 아이를 낳기 힘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손주는 영영 못 보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무척 공감했고 저보다도 더 손주 녀석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을 때 남편이 며느리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지요.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고 분위기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겠지요. 아무래도 경력과 둘이 사는 데 있어 오는 자유를 포기하고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강요에 반발하며 아들 녀석과는 이미 상의된 일이라고 절대 상관하지 마시라 는 식이었다더군요. 딱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만 남편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1억 원 지원해 줄 때에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돈은 아이를 낳으라고 지원해 준 거다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며느리는 씩씩대며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아들 역시 뒤쫓아서 가버렸지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남편을 나무랐어. 사안이 다른 것인데 왜 그 얘기를 꺼내냐 했지요. 그 일이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이혼 당하게 생겼어. 어머니, 아버지 책임지세요. 라는 것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데 아이들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냥 낳나요? 며느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아들은 심지어 자신이 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며 아이를 원하는 것은 며느리 이서하였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자기네 상황이 아이 낳고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억 원을 요구하더군요.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며느리와 타협이 될 것 같다면서. 저희 수중에 현금으로 3억 원은 절대 없는 돈이었습니다. 줄 수 없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손주는 포기하자고 하려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남편은 손자가 참으로 보고 싶었나 봅니다.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서재로 들어가더군요. 그러더니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경기도 가평의 작은 땅을 팔아주겠다고 아들에게 갑자기 약속했지요. 저는 그 순간 말리려고 했습니다만 남편의 의지는 너무나 굳건해 보였어요. 또 한 차례 머리가 아파 왔습니다. 그건 저희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정말 잘 알았고 나중에 이를 딸 박지영이 알게 되면 딸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완고했습니다. 결국 그 땅을 팔았고 저희에게 있던 돈까지 보태어 3억 원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기다리던 손주 녀석을 볼 수 있었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이었지만 우리의 나이가 문제였을까요? 손주 녀석을 보고 한 5년쯤 지나자 아픈 곳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화단을 가꾸다 넘어진 사건도 있었는데요. 뼈 한쪽이 부러져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남편 수발 들기도 어려웠고 이것 때문에 정말 가족 모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 잠시 들어가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일반 요양원은 남편 성에 안 찼던 것이지요. 잠시 들어가는 고신이 조금 돈을 써서 고급 요양원에 들어갔다 오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치만 돈이 어디 있나요? 저희 노후 자금은 이미 손주 녀석을 낳기 전에 전부 바닥났었지요. 이후에도 간간히 일을 하며 생활비 정도만 벌었지만 생활비도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돈을 모으는 것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봐야지요. 결국 제가 아들 박도윤의 손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나 역시 수발들 상황이 아니니 돈을 달라 고했지요. 그러나 아들은 돈이 없다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주 녀석이 한창 자라니 이제 돈이 들어갈 일만 남았던 것이고 아들 며느리 모두 일에 지친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기본만 해도 몇 억 이상은 든다고 하니 이해는 갑니다. 우리 때처럼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는 시절이 아니니 더욱 그렇겠지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이서아와 상의를 좀 해 보겠다면서 집을 떠났어. 그리고 돌아와서 말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현재는 일을 스케줄로 나가는 편이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기니 아버님을 그냥 집에서 모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고하지요. 결국 남편을 아들 녀석 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점차 모습이 변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힘들어서 그렇겠지, 아들이 더 잘했어야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남편을 만나고 보니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돌봤다고 하더군요. 남편 역시 며느리와의 대화는 하루에 한두 마디 하면 많이 하는 것이었고 퇴근 후 아들이 돌아오면 그때야 비로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들 역시 남편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지긋지긋하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어.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왜 나중에는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 그걸 알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지요. 바로 아들 박도윤과 며느리 이서아가 우리 부부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딸 박지영에게 찾아가서 엄마 아빠 앞으로 돈이 얼마 있냐? 고대뜸 물었다고 하대요. 누나는 엄마 아빠랑 친하니까 더 잘 알지 않냐? 며 눈을 희번덕였다고. 우리가 죽으면 자기네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계산을 하고 지금까지는 꼬박꼬박 어떻게든 큰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니까 그것을 알고 더 뜯어낼 것이 있는지 생각했던 것이었어. 남편을 모시겠다고 선뜻 나선 것이 이유였지요.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남은 재산을 전부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뒤 우리에게 이제 진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자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식구였던 며느리가 우리의 식구가 된 것이기에 배신감은 들었어도 원망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 역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저를 서럽게 만들었어. 지금까지의 인생을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다행히 남편은 그동안 몸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다시 집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제 황혼기를 평화롭게 보낼 날만 남은 것 같은데 돈은 여전히 없고 이제는 자식들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니 이제 인생에 대한 후회만 남습니다. 우리 가족은 물론 나 자신까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막막합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꼭 남겼어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너무나 후회합니다. 늙기 전에 우리가 쓸 돈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지켰어야 했어. 제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공감을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김수미 여사님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놀라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현실이 드라마 같은 법이지요. 노년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전부 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을 때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갑자기 크게 아프게 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럴 때 땡전 한 푼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자식들에게 미안해지고 내가 다 늙어서 짐이 된다 는 생각에 죄책감이 드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눈치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괴롭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지요. 아무리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거나
형편이 어려워 보여 자식들을 금전적으로 돕고 싶다고 하지만 정말 해줄 수 있는 정도만 해주고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식들이 나를 전부 책임지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 잘해줘도 그것이 효도로 돌아올지 아니면 불행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자식의 상황마저 좋지 않다면 돌려주기도 어렵겠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황혼기에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정말 피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계획을 잘 세워서 말년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지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돈과 건강이지요.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함께 성찰해볼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